안녕하세요. 전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사회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일원이자 엄마까지 주어진 역할이 많아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누구보다 아내의 사회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녀석 때문에 힘들긴 해도 지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타고나길 워낙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귀중한 유산을 다름 아닌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살면서 남들이라면 몇 번이나 고꾸라질 만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적지 않게 겪으셨지만 정말 씩씩하게 그 삶의 역경들 헤쳐오셨거든요. 제겐 그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자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닮고 싶은 제 삶의 길라잡이 같은 분이 바로 저희 친정 엄마세요. 딸인 저 보기엔 이렇게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이십니다만 다른 사람 보기엔 꼭 그렇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나 항상 저희 친정 엄마 별 볼 것 없다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던 시어머니와는 참 좋은 감정으로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별 볼 것 하나 없는 양반이 무슨 자격 있다고 우리 엄마를 우습게 봐요? 어머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하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엄마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라고요. 너 지금 그게 시애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왜요? 사돈 찾아가서 먼저 경우 없게 온갖 막말 다 쏟아낼 땐 예의고 뭐고 다 팔아치운 줄 알았더니 정작 본인이 이런 소리 조금 들으니까 그걸 못 견디고 파르르 화를 내요? 그러게 좀 제대로 살지 그러셨어요. 뭐야? 지금 이 대화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엔 제가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막대 먹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다른 건 다 참아 넘겨도 제 친정엄마 건드리는 사람은 그게 시어머니 아니라 대통령이건 임금이건 그 누구도 가만둘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전 저희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대뜸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어디에서 아버지도 모를 아이라도 낳은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절 임신하셨던 때에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죠. 사진으로나마 아버지 얼굴을 접하긴 했지만 그저 사진 속의 머나먼 존재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 가지셨을 때 나이가 25이었어요. 저 25일 땐 결혼 생각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새파랗게 젊디 젊은 귀하고 아까운 나이에 뱃속의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지도 못한 채 남편을 잃은 어린 엄마라니 그때 엄마가 받았을 충격을 저로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엄마를 떠올리면 같은 여자로서 참 가여워서 안아주고 싶다가도 자식인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이만큼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양가에서 반대를 많이 하셔서 친가나 외가 도움 전혀 받지 못하고 두 분끼리 능력껏 소박하게 신혼살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 친가와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뒤늦게 아직 젊은 딸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배가 남산만해선 곧 태어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왜 조부모님께서 뒤로 넘어가실 뻔했다더군요. 결국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은 딸 자식과 외손녀를 외면하지 못하셨어요. 어릴 적엔 거의 외갓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엄만 책임감이 정말 강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외갓집 형편을 생각하면 조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 저 하나 키우는 것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테지만 당신이 세상에 내어놓은 자식 당연히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셨던 엄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있는 딸 자식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갖은 고생을 자처하는 엄마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복장이 뒤집히는 일도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야 당신 자식 당신이 키워내는 일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남편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되어 제 힘으로 자식 키워내겠다고 한사코 부모 도움도 뿌리치고 혼자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딸 자식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바득바득 고집 피우면 살더니
결혼도 부모 다 반대하는 놈 만나서 알아서 살겠다며 집을 뛰쳐나가지를 않나. 멀쩡한 제 부모 놔두고 지 힘으로 자식 키우겠다고 똥꼬집을 피우질 않나. 네 엄마 저것도 꼭 저 같은 딸내미 낳아서 이 복장 터지는 심정을 좀 느껴봐야 하는데 미진이 네가 너무 순해서 그것도 텄다 텄어. 저희 외할머니가 약주 한잔 하시면 항상 하시던 푸념이 이런 거였어요. 혼자 자식 키우느라 재혼도 하지 않고 고생해서 일하는 딸 자식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더 그러셨겠죠. 제가 외할머니 말씀처럼 저희 엄마에 비해 성격이 순하디 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생긴 거나 성격이나 엄마 판박이에요. 어릴 적부터 쉽게 상처받거나 눈물을 잘 흘리는 편도 아니었고 쉽게 당하는 편도 아니었고요. 물론 저희 엄마 담에 비하면야 제 담은 비할 바도 아니겠지만 배포 있는 성격이나 두려울 만한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민,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친정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진 거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품에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돈을 벌려고 일을 나가려 해도 그 갓난쟁이를 어디다 맡겨놓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었겠어요. 결국엔 부모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렇게 어린 저 부모님께 떼어놓고 일 나가는 게 죄송스러워서 더더욱 친정 부모님께는 경제적 도움만큼은 받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하셨을 테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에 남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저희 엄마가 절 임신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엄마도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됐으니 사고 보상금 약간을 제외하면 당장 어린 것 먹일 일부터 깜깜했을 겁니다. 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몸 풀리기도 전에 일자리부터 구하신 엄마셨어요. 처음엔 식당 보조일이며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엄마가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신 일은 바로 청소일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청소일을 선택했냐는 제 물음에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도 그렇고 청소 하나만큼은 엄마보다 내가 낫다며 칭찬이 자자하셨거든. 나도 딴 건 몰라도 청소는 자신 있었고 이왕 돈 버는 거 내 특기 살리면 더 좋은 일 아니냐?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좋은 구석을 찾아내고야만은 엄마의 긍정 바이러스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청소 일을 선택하신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여타의 업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 보면 고용주가 요구하는 고정된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소일은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하는 데선 조금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엄마가 시간 배분만 효율적으로 하면 일을 하면서도 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남은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이니 새벽 시간이었으니 그 시간에 몰아서 일을 하면 제가 깨어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낼 수 있었죠. 가뜩이나 아빠 얼굴도 모르는 딸 자식이 부모의 손길을 그리워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엄마셨어요. 덕분에 전 아버지도 없이 일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도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 외로움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자식 키우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저도 자식 키우며 일하는 엄마잖아요. 아무리 당신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는 하나 한두 군데도 아니고 생업으로서 쉴 새 없이 청소일을 하셨어야 했을 텐데 그 고단한 몸으로 조금이라도 딸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쏟아 부으셔야 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하는 엄마를 걱정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씩 웃으셔서 엄마가 항상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내 지랄 맞은 성격 맞춰줄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엄마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 엄마랑 제가 서로 통하는 점도 많고 친구 같은 모녀 사이라는 건 맞지만 엄마 고생한다고 걱정하는 딸내미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비록 부모님 중 엄마 한 분께만 받는 사랑이었지만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받고 큰 친구들에 비해 제가 받은 사랑이 결코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양쪽 부모님 다 계신다고 해서 꼭 이상적인 가정인 것만도 아니고 각 가정마다 그들만의 속사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신다고 해서 꼭 자식 곁에 무조건 머물러 주신다는 법도 없거니와 곁에 머물러 주신다고 해서 꼭 사랑만 쏟아부어주는 부모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걸, 가족의 형태는 참 무궁무진하게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될수록 엄마께는 더더욱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어릴 적에야 엄마 일하는데 따라 나가고 싶다고 해도 어림없다며 엄마가 으름장을 놓는 통에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만, 중학생 때부턴 능글능글 엄마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엄마 청소일 하시는 걸 따라가서 같이 돕기도 했죠. 시간 남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든가 아니면 책이라도 한 자 더 보든가 하지. 아, 뭐 하른다고 엄마 일하는데 자꾸 따라 나와.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엄마 청소일하는 거 그렇게 당당하다면서 내가 못 따라올 건 또 뭐야? 어차피 너도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평생 지긋지긋하게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지. 이렇게 한 번씩 쫓아나오면 그 김에 엄마한테 용돈도 더 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엄마를 닮아 능글능글하게 웃으며 대꾸하는 딸 자식을 보고 엄마도 졌다는 듯 픽 웃으시곤 했습니다. 청소 일이라는 게 집에서 살림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 집 하나 깔끔하게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하물며 프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엄마 고생하실까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청소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젠 정말로 베테랑이 되신 엄마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엄마 돕겠다고 쫄래쫄래 따라 나선 제 손길이야 아직 어설프기 짝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엄마 따라다니며 조금이라도 엄마 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간혹 어린 시절엔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신다는 걸 알고 은근히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이들도 없진 않았어요.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이라는 게 청소하는 사람을 그렇게 높게 대우해주는 편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야 어른들 하는 걸 보고 배우니까 생각 짧은 어른들이 경솔하게 내뱉은 말을 그대로 학습한 아이들이 청소하는 부모 둔 저까지 우습게 생각하는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눈에 그런 애들 정도야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남들이 별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사람 깔보는데 기죽을 만큼 제가 약한 편도 아니었거니와 청소 일이 뭐가 어때서요? 우리 엄마가 나쁜 일해서 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청소 일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니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기피하는 일 나서서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어디 감히 무시를 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뒤에서 못된 것들이 저들끼리 낄낄대며 쟤네 엄마 청소 일을 하니 어쩌느냐 하면 아주 세상 사람들 다들 들으라는 듯이 망신을 주며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우리 엄마 청소 일하는데 니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 우리 집에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남의 집 일에 참 관심도 많다. 남의 집 일에 입대려면 뭐라도 해주고 하든가. 너 그런 한심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 니들 집에선 알고는 계시니? 보통 그렇게 못된 소리 하는 것들이 자기 망신당하는데 더 예민한 법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기를 확 죽여놨더니 그다음부턴 제 앞에서 청소일이 어쩌네 뭐네 시건방 떠는 것들 싹 다 없어져 버렸죠. 뭐 나중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듣고 저희 엄마가 화통하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네가 내 딸이 맞기는 맞나 보다. 너 한번 말 잘했다. 세상에 온갖 구린 일 하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는 인간들이 청소일은 더 우습게 보더라. 청소하면서 치우는 오물들보다 저들 하는 꼴이 더 더러운 줄은 모르고 앞으로도 누가 헛소리를 하든 쓸데없이 기죽지 말고 할 말 다 하면서 살아. 제 그런 성내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저희 엄마 판박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진 몸으로 남편을 잃고 자식 키우면서 사는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모르게 엄마 혼자서 눈물을 훔치는 날도 적지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캔디처럼 씩씩한 엄마셨어요. 저렇게나 자신감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니 전 저희 엄마가 제 엄마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을 물려주신 것도 엄마셨습니다. 단단한 심지와 높은 자존감만큼 제 정신건강을 지켜준 것이 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엄마의 당차고 밝은 심성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살림 미천으로 취급하던 장남을 잃고도
혹여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똥이 튈까 싶어 남겨진 젊은 며느리와 손녀를 시댁에서 외면할 때도 엄마를 굳건히 버티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어 주었겠죠. 그런 엄마가 제게 있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청소일하는 엄마 고생스러우실까봐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만류하는 일도 없진 않았어요. 특히 외삼촌이 그러셨죠. 처음에야 엄마가 청소일 한다는 말에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나 그냥 자기들 도움 받으라며 난리를 치셨지만 어디 부모가 자식 고집 꺾기가 쉬운 일인가요? 들은 척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엄마에게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든 조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 당신들 딸 자식의 성정을 모르지 않으시니 오히려 외할머니, 외할아버진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 후부턴 당장 일 때려치우라느니 대놓고 엄마를 말리지 못하셨는데 엄마의 남동생인 외삼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더 편한 일자리로 옮겨보지 않겠냐고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하신 거죠. 누나, 나도 이제 누나랑 미진이 도울 수 있어. 형편은 충분히 돼. 내가 너 능력 있는 거 몰라서 이러겠니? 내가 어디 운신이 불편하거나 손발이 멀쩡하지 않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도움받아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지 멀쩡한 누나가 충분히 내 새끼 내가 키울 수 있는데 왜 굳이 네 도움을 받아? 누나,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누나가 어릴 적에 나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미진이한테 그거 갚는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게 언제적인데 여태 그 얘기를 하니? 아우 됐어 얘. 그럴 여유 있으면 옳게나 네 애들한테 더 신경 써. 내 새끼 내가 책임지니까. 외삼촌이 저희 엄마보다 8살이 어리시거든요. 자기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셨으니 외삼촌이 어릴 적에 저희 엄마가 외삼촌 업어 키우시다시피 했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외삼촌 입장에서 그런 고마운 누나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 잃고 혼자서 어린 저 키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러니 당신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든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야 외삼촌의 그런 마음을 그저 고맙게 받기만 하시고 경제적으로 도움받지 않으려고 늘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제로 떠넘기다시피 해서 외삼촌에게도 도움받은 부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저희 모녀 둘이 살고 있던 좁은 집 넓힐 때 도와주신 것도 외삼촌이셨고 한사코 도움받지 않으려는 엄마한테 누나한테 해주려는 게 아니라 미진이 생각해서 그런 거야. 미진이도 이제 사춘기인데 복닥복닥 엄마랑 좁은 방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라며 굳이 제 핑계까지 대며 집 넓히는데 도와주신 거였어요. 제 핑계를 대긴 하셨지만 아무리 조카를 아끼는 외삼촌이라고 하더라도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하진 못하셨겠죠. 그나마 제 핑계라도 대야 고집스러운 누나가 마지못해 자기 도움 받을 걸 알고 있으니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시집가서 제 가정 생기고 제 새끼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내 가족들이 우선이라 받은 은혜 되돌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외삼촌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넉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까지 부자인 경우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릴 적에 사랑을 쏟아준 누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자식인 저에게까지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외삼촌껜 지금도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결혼 전에도 어린 저와 온몸으로 뒹굴며 재미있게 놀아주셨던 유쾌한 외삼촌이셨는데 결혼하고 사촌들 생기며 일하느라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음에도 항상 조카 딸인 절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외삼촌이셨어요. 공부 많이 하신 외삼촌이 중견기업에서 관리자로까지 올라가셨을 때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저희 모녀가 기뻐했던 걸 생각해보면 외삼촌이야말로 저희 외가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습니다. 엄마나 제 생일이나 명절이면 명절이고 제 입학 졸업식 빠지지 않고 선물 바리바리 보내주시며 혹여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 만한 순간에 어김없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던 외삼촌이셨으니 제게도 엄마에게도 그분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결혼할 남자친구라고 남편을 처음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때도 아버지 앉으실 자리에 외삼촌이 대신 앉아주셨습니다. 제 결혼식 때 혼주석 아버지 자리 채워주신 것도 외삼촌이셨고요.
비록 저희 부부 뜻으로 결혼식 때 신랑 신부 동반 입장을 하긴 했지만 남편 쪽엔 시부모님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신부 혼주석에 저희 엄마 혼자 앉아 계셨다면 엄마도 엄마지만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많이 쓸쓸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나 저희 모녀의 곁을 지켜주신 고마우신 외삼촌이셨습니다. 남편은 상냥한 사람이지만 알게 모르게 다소 어두운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소 화통한 편인 저와 엄마와는 다르게 소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남편의 그늘의 원인은 결혼할 무렵이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실은 부모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거든.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 두 분이 자주 다투셔서 나도 버는 돈에서 얼마가는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집안이 제가 알기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소문난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시아버지께서 공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연봉이 제법 높으신 걸로 알고 있었고 남편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쪽에서 사치에 욕심이 있으신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안이 어릴 적엔 부유한 편이셨는데 사업이 크게 잘못돼서 외갓집 망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자꾸 비싼 물건들 아니면 취급도 안 하려고 하시고 그런 걸로 헛헛한 마음을 달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아버지도 안쓰러운 마음에 크게 뭐라고 안 하시고 능력껏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자꾸 도를 넘어가니 다툼이 잦아지신 것 같더라고. 그제야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실 시아버지 수입을 생각하면 아주 불가능한 차림새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어 놀라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집안에 이런 남모를 사정이 있었다니 역시 집안일은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엄마 청소하신다는 말에 순간 멈칫하던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였는데 그 정도로 남에게 보이는 거, 사치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괜히 우리 엄마 청소일하는 것까지 꼬투리 잡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양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 어머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데 지금까지 현역으로 자기 일 하시면서 자기 능력으로 돈 버시는 분을 어느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지. 제가 저희 남편 참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저만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해도 남편 나름대로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고 옳고 그름의 구분이 정확한 사람이었고요. 사회적 체면을 내세우며 청소이라는 작물을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히려 여자 홀로 힘으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딸 자식 잘 키워낸 엄마에 대한 존경심까지 드러내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뭐 애초에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청소일 한다고 저희 엄마 무시나 할 것 같았으면 제 선에서 진작 탈락하고도 남았겠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 그다지 예뻐라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본인 허영심을 채우기엔 제 조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여서였겠죠. 남편은 자기 분야에서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유명 기업에서 여러 차례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하지만 남편만큼 잘 나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돈될 사람은 남편도 없이 홀로 남은 홀어머니에 청소일 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그분 눈에 차지는 않으셨겠죠. 뭐 그렇다 한들 제가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저렇게 저나 엄마 속으로 낮게 평가하고 얕잡아 보는 거 제 눈으로 보기엔 오히려 우스워 보일 따름이었어요. 솔직히 그분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친정 망하기 전 옛 영화에 취해 분수에도 맞지 않는 사치와 허영심 부리는 것도 너무 미성숙하게 느껴졌고요. 결혼한 이후로 밖에 나가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으면서 사치로 남편과 자식까지 힘들게 하신 양반이 일평생 열심히 제 몸 움직여 일해 떳떳하게 번 돈으로 당당히 자식 키워내신 저희 엄마 얕볼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했고요. 시어머니가 저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는 만큼 저 역시 시어머니가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께 며느리라고 해서 제가 굳이 저 자세로 나가거나 예쁨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남편도 결혼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우리 어머니 태도 때문에 당신 기분 많이 나빴지? 내가 미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야 내 어머니라고 어쩔 수 없으니 감당하고 살고 있다고 쳐도 당신까지 그런 거 일일이 다 참을 필요 없어. 선 넘으신다 싶으면 당신이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못 그러시도록 끊어낼 테니까 당신이 이번만 넘어가줘, 응? 그러고 시댁에 연락도 자기가 직접 하고 큰 집안 행사나 명절 때 아니면 저와 시어머니 붙여놓지 않으려고 남편이 애쓰는 게 보여서 넘어가 줬습니다. 남편 성격에 허튼 소리 할 사람도 아니었고요. 때때로 시어머니가 굳이 저한테 연락해 오셔서 결혼하고 나서 당신 아들이 변했다느니 너 들어오고 나서 당신 아들이 자기한테 소홀하다느니 볼멘 소리를 하셨지만 그게 더 이상 당신의 사치에 제 남편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하는 불평하는 소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비위 맞춰드린다고 과소비하는데 장단 맞춰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안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웠는데 얘기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정리를 하고 온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가뜩이나 눈에 차지도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는데 시아버지에게서 뜯어내지 못한 것들 뜯어내던 아들마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제가 더더욱 곱깝게 보였겠죠. 이래서 부모라고 해도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남겨지셨더라도 어떻게든 당신이 내어놓은 자식 스스로 건사하려고 평생 노력하셨던 저희 엄마 같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의지가 되거나 마음의 위안이 되기는커녕 자기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 먹으려 드는 저런 부모도 있다니. 아마도 일반적으로 보기에 저희 모녀 같은 경우보단 남편의 가정이 평범하고 이상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남편에겐 안타까운 말이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생존에 계신다고 해서 남편이 자란 환경을 부러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친구처럼 그리고 항상 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신 저희 엄마와 둘이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처음 자기 모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던 남편의 모습이 다시금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단한 모습을 보였던 것, 알게 모르게 그늘이 느껴졌던 것 또한 제 모친의 영향이 크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감정이 들지 않았던 건 역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의지가 되기보단 힘든 일을 더 많이 안겨준 사람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결혼하고 2년쯤 됐을까요? 남편이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계열사의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던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사업이라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장이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요? 남편 나이를 생각해도 파격적인 대우였죠. 그동안 여러 제의를 받았을 때도 크게 동요가 없던 남편도 심각하게 고심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겠지? 이참에 당신도 사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나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중요한가? 당신한테 득될 자리인 게 중요한 거지. 일부러 남편에게 그렇게 덤덤하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귀가 솔깃하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장 자리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규모가 작다곤 해도 사장 자리를 찍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후의 대접도 분명 달라질 것이었고요. 결국 남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댁엔 남편이 한 중견기업 신생 계열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사장 취임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전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이 난리가 났죠. 특히나 시어머니 쪽에서 말이죠. 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해? 사장 취임식에 부모님 초대도 하고 친지들한테 미리 말씀도 드리고 주변에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거예요. 가뜩이나 신생 사업이라고 할 일도 많고 사장이라고는 해도 실무하느라 바쁜 자리인데 그거 챙길 여력도 안 되고요. 가뜩이나 이제 옮긴 자리라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데 빈수레가 요란해서 되겠어요? 침착하게 저 말하기는 했지만 제 모친이 허영심이 얼마나 주변에 분탕질을 치고 다닐까 하는 노파심에 남편이 얘기하는 것을 미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 듣고 얼마 안 돼서 저 일하는데 굳이 연락을 해온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가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까지 됐는데 너같이 평범한 직장인하고 레벨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니? 밑도 끝도 없이 무리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말에 저도 그만 미간이 확 찌푸러졌습니다. 굳이 며느리 일하는 시간에 전화해서 이렇게 사람 자존심 구겨놓는 말을 하는 저희가 무엇이겠어요. 너 내 아들하고 수준 안 맞으니까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도 이런 소리에 자존심 구겨가며 시어머니라고 고분고분 내내 대답만 하고 있을 만큼 순종적인 성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성공하는데 일조한 것 하나 없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남편 속을 썩게 만들어 놓고 그 유세는 당신 혼자서 다 부리고 있으니 제 심기도 좋을 리가 없었죠. 저도 모르게 말투가 날카롭게 나갔어요. 그래서 뭐 아드님하고 갈라서기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 이혼하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빠르면 얘기하기가 수월해지긴 하겠네. 듣자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당신 아들 성공하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까지 이혼시키려고 들어요. 정말로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라면 자기 허영 때문에 가정불화 일으켜서 아들한테 상처나 주지 말든가. 그래놓고는 며느리 무시하면서 갈라서란 얘기까지 해요? 어쩜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어머님, 그렇게 아들 부부 갈라서게 만들고 싶으면 며느리인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아드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아드님한텐 하지도 못할 말씀이라면 저한테도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이런 말씀 더 하실 거면 저 앞으로 어머니 연락 안 받을게요. 이만 끊겠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제 말에 열을 올리든 말든 그냥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해도 윗사람은 윗사람 같아 대접을 해주죠. 자기 아들 사장 됐다고 시어머니 유세 부리는 거 다 받아줄 만큼 제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나설 줄은 몰랐으니까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만큼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헛소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모욕적인 소리를 제 친정 엄마한테까지 쏟아낼 줄은 그것까진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간한 일로 말하는데 머뭇거리는 일 없는 시원한 성격의 친정엄마가 갑자기 저를 보고 싶다면서 찾아와선 한참 입을 떼지 못하시길래 전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엄마, 딸내미 답답해서 뒤로 넘어가는 걸 봐야 얘기할 거야? 너희 부부 정말 별일 없니? 남편 승진해서 축하턱 낸다고 친정엄마와 셋이서 조촐하게 파티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뭐 때문에 저렇게 수심 가득한 얼굴로 걱정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전 그만 경악해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은 어제 사부인이 나 건물 청소하는 데까지 찾아오셨더라고. 급한 일 아니면 일단 하던 일부터 마무리하고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당장 만나야 한다고 하도 성화를 하셔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건물 앞으로 내려갔더니 대뜸 날더러 너 설득해서 윤서방이랑 갈라서게 해달라는 거야. 뭐라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그 망발을 한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 일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사돈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그따위 소리를 해요. 저도 모르게 분해서 꽉 쥔 두 주먹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엄마에게 전해 들은 전말은 이러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돈이 당신 아들 사장 승진했으니 딸 자식한테 이혼하라고 설득을 해달라고 했다니.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저희 친정엄마가 기가 차셨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아주 기세등등해선 신이 나서 나불거린 시어머니였어요. 솔직히 사돈도 양심이 있으시면 애초에 저희 애하고 따님 맺어줄 생각을 않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애가 사장 승진하기 전에도 따님보다야 직장이며 벌이며 뭐 하나 수준에 맞는 게 없었는데 이제 사장님까지 됐는데 우리 애도 여기에서 더 출세하려면 급에 맞는 철을 보는 게 맞겠지요. 그간 이렇게 사부인과 길게 말을 섞을 기회가 없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셨을 겁니다.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렇게 저희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결혼 전에 반대를 하시든가. 이미 결혼해서 몇 년을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사위 승진했으니 갈라서게 설득을 하라니. 자기들끼리 못 살겠다고 하면 또 몰라도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내 딸을 내 손으로 이혼시키라는 소리예요? 그게 부모가 돼서 할 소리입니까? 입장 바꿔서 사돈이 저라면 내 새끼 아깝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아무리 힘들게 청소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셔야죠. 오죽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나 청소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제가 하는 일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거 정말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지금껏 제 딸한테도 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남복이 별로 좋지 않은 일 하는 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진짜 듣자 하니까 이 여자가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못하겠어? 뭐라고요? 아니, 어디다 대고 다짜고짜 반말이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든가. 당신 아들내미 사장 됐으니까 딸 이혼시켜서 치우라고? 감히 누구한테 귀한 자식을 이따위로 취급해? 우리 애가 물건이야? 필요하면 갖다 썼다가 필요 없어지면 쉽게 내다버리게? 애초에 당신 아들을 승진시켜준 게 누군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내 딸보다 아깝고 유세 부리는 대가들, 잘났다고 뻐기는 네 아들 승진시킨 사람이 바로 내 동생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폭탄 발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불대던 시어머니가 대번에 사색이 돼버렸어요. 하긴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부인 되는 사람 청소 일을 한다고 하니 사돈댁 형편이고 다들 고만고만한 줄 알았겠죠. 결혼식장에서 사부인 곁에 앉아 혼조석을 채워주신 제 외삼촌이 남편이 사장으로 취임한 계열사 본사의 전문 경영인이라는 건 시어머니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저 그리고 남편까지 진작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음에도 망설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혹시 저희 외삼촌이 제 생각해서 남편에게 특혜를 제공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외삼촌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서방, 나 그렇게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닐세. 우리 미진이 신랑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네한테 제안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 계열사 성장 가능성만 보고 결정해줬으면 하네. 그렇게 옮기게 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들 출세에 뭐 하나 보탬된 거 없으면서 남편을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의 눈앞에서 그리 아들 가진 유세를 더럽게 떨어댔으니 저희 엄마가 얼마나 기가 차고 그 여자가 우스워 보였겠어요. 듣자 하니 그간 쓸데없는 자존심만 쎄서는 허영에 빠져 사돈 어른이고 우리 사위고 어지간히 고생시킨 모양인데 어떻게 어미가 돼서 자식 앞길을 터주지는 못할 망정 새끼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다니다니. 우리 윤서방이 왜 그렇게 자기 모친에게 정을 못 주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민폐만 끼치고 다니는 당신 때문에 내 사위 마음고생하느라 속병 다 들었다고. 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야. 그렇게 사람들 다 보는 길바닥에서 그 여자에게 야단도 그렇게 매서운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과연 여장부다운 저희 친정 엄마가 할 법한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속에 맺힌 것 없이 사부인이라는 여자에게 당한 수모, 그 이상으로 그 여자에게 도로 쏘아붙였다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그만 제가 고소해서 비식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시모 앞에선 그렇게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해놓으시고는 제 앞에서 그 얘기하시면서 정작 제 눈치 보시는 친정 엄마셨습니다. 아니 내가 순간 욱해서 나도 모자라 내 딸까지 우습게 여기는 그 여자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확 내지르긴 내질렀는데 그러고 보니까 괜히 이 여자 폐악 부려서 내 새끼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은 거지. 아휴, 엄마가 이렇게 생각이 없다. 무슨 소리야, 엄마. 잘했어.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이 여사님이 그럼 그런 소리까지 듣고 사돈이라고 가만히 참아줘야 돼? 잘못은 누가 먼저 했는데. 그런 취급 당해도 싸지. 잘했어. 진짜 잘했어, 엄마. 그렇지? 엄마가 잘한 거 맞지? 평소 같으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시원하게 내지르고 그만 털어버리셨을 엄마셨을 텐데 이게 딸 자식인 제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답지 않게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쓸데없이 우리 엄마 앞에까지 나타나서 그 망발을 짓거린 시모에게 화가 나면서도 그런 뻘짓에 지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 시원하게 다한 엄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청소일 한다고 무시하던 사돈에게 배 터지게 욕 먹고 저희 외삼촌이 남편 직속 상사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시모 자존심에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더더욱 통쾌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그 수모를 겪고도 지금까지 저나 남편에게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모 한 짓을 듣고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리라는 걸 자기도 아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부터도 저희 엄마가 직접 이 말씀 꺼내지 않으셨다면 까맣게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감히 내 엄마한테 이따위 짓을 해놓고도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갈 생각을 해요? 괘씸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엄마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죠. 당연히 남편 역시 난리가 났어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저녁에 절 대동하고 시댁으로 쳐들어간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모든 사실을 알고 등장해 고함을 치는 아들을 보고 시어머니가 사색이 됐죠. 그러게 수습도 못할 짓거리를 왜 벌인답니까? 야밤에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쳐들어온 아들 내외를 보고 어리둥절했던 시아버지까지 사건의 전말을 아시고는 그만 경악하고 마셨어요.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새아가도 모자라서 어떻게 사부인 앞에서 그런 배워먹지 못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사람이 정도를 알아야지.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아니 누가 제 외삼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지 알고 그랬나? 저희 외삼촌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머니,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리시네요. 저도 모자라서 저 지금껏 키워주신다고 그 고생을 하신 저희 엄마 그런 식으로 대해놓고 제가 이걸 가만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 2번 다시 어머니 찾아올 일 없을 거예요. 내 엄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세상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만두지 않을 판에 어머니가 뭐라고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들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제가 장모님을 어떻게 뵈라고 이런 짓까지 해요? 정말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나도 이제 앞으로 어머니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없느니만 못한 어머니 때문에 시달리는 거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아니 너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부모다운 부모 노릇 한 번 안 해놓고 이럴 때만 엄마 타령하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여보, 그만 가자.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친서가, 세아가. 시끄러워. 당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당신이 무슨 낯으로 애들을 붙잡아. 남편 손에 이끌려갔던 전 도로 남편 손에 붙들려 시댁을 떠났고 그걸로 다신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죽하면 제 모친한테 의절하자는 소리까지 했을까 싶어 남편이 걱정됐지만 생각보다 제 본가를 떠나는 남편 얼굴이 후련해 보여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이 정도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남편 성격에 평생을 제 모친에게 끌려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저나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다 돌 맞은 것이 분하고 괘씸했겠지만 엄마도 나름대로 잘 갚아주신 것 같으니 이대로 서로 더 얽히지 않게 된 결말이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마음이 돌아선 남편은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제 모친에게 져주지 않았고 예전과 다르게 아들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며느리인 저에게 연락을 시도해 우는 소리를 해댔지만 그거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저희 엄마한테까지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눈물까지 보였지만 저희 엄마도 그런 여자 진심도 없는 사과 받아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받아주니까 언제까지 밑도 끝도 없이 당해주기만 할 줄 알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을 알았어야죠. 제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힘들어하는 가족 위해주기는커녕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시험하는 것 같은 사람을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건 예정된 결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따로 사과를 받았어요. 세아가 너나 사부인한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써니 사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까지 벌일 줄은. 내가 진석이한테도 그동안 참 미안한 게 많았는데 네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는 너희 뜻 나는 존중한다.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어미인데 자식이 돼서 외면했다고 꾸중이라도 하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그 누구보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세월이 긴 시아버지시다 보니 더욱 저희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와 이혼한다고 남은 세월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서류 정리까진 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도 이 일로 가뜩이나 좋지 못했던 부부 사이에 더욱 정이 떨어지셨던 모양이에요. 아들의 남편까지 잃게 되셨으니 이제 외롭게 살 일만 남게 된 시모였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결국엔 돌아오게 되는 법이죠. 그렇게 시모 보지 않고 지낸 지도 벌써 몇 년이 흐르고 저희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 자식 낳고 보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자식을 앞세워서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던데 제 새끼 낳고 보니까 더더욱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짓들이 이해가 잘 가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사장으로 옮긴 자리에 여전히 재직하면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아빠 노릇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역할이 늘어나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가정이 안정되면서 마음은 더없이 편해 보였어요. 저희 세 식구 불필요한 일로 속 썩을 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저희 엄마는 이제 저희 부부 도움도 받으시고 그간 모아두신 돈으로 여생 즐기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아예 청소일 그만두셨으면 하는데 다른 일 싹 정리하고 딱 소일거리 될 정도만 일을 줄여서 계속하고 계세요. 원래 계속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놀면 병나는 법이다. 아직 사지 멀쩡한데 마냥 노는 것도 성미에 안 맞아. 이 정도는 딸내미 네가 좀 봐줘. 응? 저희 엄마 성미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어서 무리되지 않으실 선에서 엄마와 서로 합의했어요. 여전히 씩씩하게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어디 아프신 곳만 없으시다면 이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린 결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제 어머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제 엄마 함부로 대했던 시어머니 끊어낸 것만큼은 지금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 아이 잘 키우며 저 사랑으로 키워주신 친정엄마 자주 찾아뵈면서 잘 지낼게요.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전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의 집집마다 아이가 하나인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죠. 아예 아이를 안 낳기로 합의를 보고 결혼 생활하는 딩크 부부도 많다고 하는 세상이니 하나라도 낳으면 요새는 나라에 좋은 일 하는 거라는 소리를 듣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닐 땐 저처럼 외동인 경우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신기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죠. 언니나 오빠가 없어서 좋겠다는 투정 혹은 동생을 가지고 싶지 않냐는 질문까지 다양하게 받았던 저였지만 제 반응은 거의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질문엔 멈칫하고는 했습니다. 넌 집에 가면 안 심심해? 외동이니까 혼자 놀겠네? 외롭지 않아? 해가 지기 전까지 밖에서 동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그만이었으니 딱히 심심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였어요. 외롭다는 감정을 떠올려 보면 전 저 자신보다도 가장 먼저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친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무척이나 외로운 시절을 보내오신 분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엔 대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면 친가보다는 외가를 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압도적이었어요. 이상하게 엄마 쪽 친척들이 교류하기가 편한 모양이었죠. 외할머니라든지 이모라든지 학교의 친구들은 외가를 편하게 느꼈는데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뿌리인 외가가 저에겐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와 단 둘이서 외가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워낙 어렸으니까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었죠. 도착한 곳이 외가라는 걸 알곤 굉장히 신이 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늘 궁금했으되 와보진 못했던 곳이라고 생각해서 신이 났을 거예요. 오래된 집은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희 모녀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가 큰 소리로 외쳤었고요. 아니 저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아? 아니야. 빗자루로 추정되었던 것을 들고 서신 채 소리를 지르셨던 분은 외할머니셨습니다. 엄마가 크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어차피 나도 그쪽 내 엄마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와본 것뿐이니까 괜히 너무 그렇게 지랄 떠실 거 없어요. 뭐라고? 지랄? 저 미친년이 진짜로? 왜요? 빗자루로 치켜 드셔서 뭐 어쩌시려고요? 그걸로 절 치기라도 하시려고요? 양심도 없지.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원흉 주제에? 아이고 기가 막혀서 넌 아직까지도 그 타령이냐?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넌 믿고 싶은 거지? 넌 영원히 글러먹었어.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 사람 가죽 쓰고 어쩜 저럴 수가 있나 모르겠네. 소름 끼쳐 정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야말로 네가 아주 징그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제 작태야말로 소름이 돋는 거야. 됐고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좀 나와보세요. 빌어먹을 딸년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으세요? 전 안 보고 싶으셔도 손녀는 얼굴 한번 봐주셔야죠. 안 보실 작정이세요? 이러다가 평생 손녀 얼굴 못 보시겠어요. 어디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너 왔다고 소문내고 싶어서 네가 안달이 났구나. 이미 손녀 얼굴 확인한 양반한테 뭘 그렇게 강요를 하댔구니? 확인은 뭔 확인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애를 보셨던 게 벌써 2년 지났거든요? 애가 많이 컸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애가 다른 애로 바뀐 것도 아닌데 거기서 거기지. 어이가 없으려니까 제발 좀 닥치시죠. 개소리라서 듣기가 힘드네요. 그러자 화가 난 얼굴로 다가오신 외할머니께서 다짜고짜 엄마의 뺨을 때리셨어요. 전 충격과 무서움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으신 엄마는 깔깔 웃으시다가 돌연 정색을 하시면서 똑같이 외할머니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 장면만은 유독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그랬나 봐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안에서 나오셨어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네 엄마 뺨을 때려? 예? 아버지, 지금 대체 누가 엄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오랜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짓거리가 겨우 이거냐?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한다. 말씀 잘하셨네요. 짐승도요, 아버지. 자기 짝은 알아요. 한번 짝을 짓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짝의 곁에서 사는 짐승들도 있어요. 우리가 끝내주죠. 그런데 아버진 짐승만도 못하셨네요. 엄마가 사정없이 빈정거리셨고 외할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손찌검을 날리시는 것처럼 팔을 번쩍 들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의 앞을 막아선 건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어요. 순전히 돌발 행동이었는데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랬던 건지 알지 못해요. 전 심지어 그때까지 엄마가 당신의 친정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전혀 알고 있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앞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당황하신 외할아버지께서 절 내려다보시며 멈칫하셨어요. 안 돼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너 성인이냐? 그새 많이 자랐구나.
어린 손녀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다 생각하셨던 건지 외할아버지께선 아주 머쓱해지신 얼굴이 되어 들어 올렸던 팔을 슬그머니 내려 등 뒤로 감추셨습니다. 그제야 외할머니께선 외할아버지를 말리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참아요, 참아.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며 그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는데 어린아이라서 제가 청력이 좋았던 건지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때리신 분이라서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나빠요. 그러자 두 분은 떨떠름한 얼굴로 시선 교환을 하실 뿐이었고 엄마는 제 어깨를 감싸 주셨는데 그때 올려다본 엄마의 얼굴이 어딘가 뿌듯한 귀색이라는 걸 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엉겁결에 버리고만 그런 짓이었지만 왠지 잘한 것 같아서 전 헤헤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절 보며 작게 혼잣말을 남기셨어요. 저런 신기할 정도로 웃는 게 꼭 닮았네. 피는 못 속이는구만. 귀를 쫑긋해서 내용을 듣고 말았던 전 그걸 가슴에 담아놨었죠. 다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외가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전 아까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께 몰래 중얼거리셨던 걸 엄마에게 알려들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예상 밖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를 하셨단 말이지? 역시 그랬던 거였어. 네? 뭐가요? 역시 그랬던 게 뭐예요? 소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뻔뻔할 대로 뻔뻔하게 다 굴어놓고서 지을 죄를 다 지어놓고서도 자기 주변에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것만큼은 절대 못 견디는 사람들이지.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당시에 이해가 별로 안 돼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절 향해 엄만 이런저런 얘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엄만 일전에도 외할머니께서 당신의 주변에 소문이 안 좋게 퍼지는 걸 상당히 경계하며 애를 쓰신다는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죠. 외가의 동네를 떠나기 전 엄마는 일부러 그곳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곳으로 다가가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희 딸을 데리고 인사를 왔는데 확실히 쉽지가 않네요. 피가 안 섞인 딸이든 손녀든 그분은 보고 싶지가 않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 손녀를 왜 안 바뀌었을까? 피가 안 섞였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즉각 관심을 보이자 엄마는 당신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께서 계모로 오시게 된 얘기를 풀어가셨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일전에 엄마를 보셨던 적이 있다고 외치면서 분위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띄우셨고요. 참하고 수더분하고 내성적이던 이웃 사람들에게 예의가 바르기로 알려진 외할머니 같으신 분에게 그런 비화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난리가 났죠. 엄마는 후련한 얼굴로 돌아서셨고 남대없이 외가의 이모저모를 알게 된 전 혼란스러운 채로 귀가를 했었죠. 외할아버지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채로 연락을 하셔선 엄마를 향해서 욕을 하신 건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용이지도 하게 나쁜 년 같으니라고. 장인어른 접니다. 아니 최서방 왜 자네가 전화기를 잡고 있나? 좀 아까 분명 내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 예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왜 자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성인 엄마가 저한테 대신 통화를 하라고 그래서요. 뭐? 언제? 장인어른께서 욕을 시작하시자마자 제가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내 빌어먹을 딸려는 욕을 한마디도 못 들었고 그게 전달이 다 안 됐다고?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인연이 갈수록 지혜비 속을 번번이 뒤집어놔. 최서방, 당장 바꾸게. 당장 내 딸한테 전화 바꿔.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뭐야? 최서방 자네 대체 왜 이러나? 내가 이런 꼴 보고 싶어서 자네한테 내 딸하고 결혼하게끔 허락을 해준 줄 아나? 외람되오나 전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제가 부실해 보여서 눈에 안 찬단 말씀만 주셨어요. 장인어른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성인 엄마가 그냥 저와 결혼한 것이었고요.
자네 미쳤나? 여자를 잘못 만나 결혼해서 같이 돌아버린 게야?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의 편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장모님의 일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고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자네가 날 비난할 참인가 본데. 아닙니다. 저도 그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편이시죠. 그리고 전 성윤 엄마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것뿐이에요. 이런 빌어먹을. 나 지금 내 딸년 때문에 화병 나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딸년 전화 바꾸든가 아니면 직접 여기로 찾아와서 사과하고 동네 사람들 오해 풀라고 그렇게 말 전해. 무슨 오해 말씀이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을 불륜관계로 처음 만나셨던 그거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먼저 장인어른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게 오해라는 걸까요? 아,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장모님이 이혼 전적만 2번 있으신 분이라는 바로 그게 오해라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장인어른. 쌍으로 정신 나간 것들이 아주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모르고 시건방지게 되는 대로 짓거리는구나. 옛말에 부창부수라더니. 예, 그렇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2분도 참으로 부창부수십니다. 아마 그때 모르긴 몰라도 외할아버지께선 진심으로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목이 졸린 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신음을 토하시다가 통화가 끊어졌거든요. 아버진 그제야 당신의 옆에 찰싹 붙어 있었던 어린 딸을 발견하시곤 이크 하셨지만 전 태연스럽게 배시시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난감하신 얼굴로 검지를 입에 가져가셨어요. 그러자 저도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검지를 입에 댔죠. 전 아버지와 외모가 닮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탁을 한 외모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 어렸을 적의 아버지와 판박이었어요. 부녀 사이가 아주 잘 통했죠. 범상치 않은 상태였던 외가와는 다르게 친가는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2분은 서로의 얼굴 한 번을 못 보시고 중매로 결혼을 하신 경우였지만 평생의 금슬이 무척이나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집안에 금전적으로 불운이 몇 차례 찾아왔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에 넘어가 빚까지 지셨던 큰아버진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로 인해 일도 수년간 못하셨고 병원을 다니시느라 고역이었습니다. 몇 번 억울하게 돈을 잃어보셨던 친할아버지께선 당신의 장남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절망이 크셔서 그대로 쓰러지셨고요. 고모는 결혼을 잘못하셔서 당신의 시댁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사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일종의 사기 결혼이었어요. 집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동안 아버진 묵묵하게 앞만 보며 사셨습니다. 학업을 이쯤 중단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고 돈을 버셔야 할 것 같아서 벌기 시작하셨고 이 정도로 버는 돈을 늘려야 할 것 같아서 그것에 맞춰서 이직이라는 것도 해내셨던 분이에요. 어찌 보자면 아버진 묵묵함과 진중함의 화신 같으신 분이었죠. 그리고 아버진 사시는 동안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가 돈독했고 서로를 아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외로우셨던 측면도 존재했다고 해요. 마음은 그러한데 매번 상황이 안 따라줬으니 마음을 나눌 형제가 없어서 외롭게 살았다고 자기소개를 하셨던 엄마와 처음부터 아버지가 눈이 맞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엄마가 외동으로 태어나셨던 건 아닙니다. 사실 원래 저에겐 이모 2분이 계셨어야 맞거든요. 하지만 2분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서셨다가 사고를 당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딸 2이 사고로 그렇게 됐으니 그 모친의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으로 생활을 못하셨어요. 당연히 가정에 소홀해지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부친과 부부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절된 부부관계를 이유로 들어 부친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집살이 한번 고되게 당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다가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5만 가지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을 다 들으셔야 했었지. 딸만 줄줄이 낳아놓고서 미안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시댁에서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있냐고. 그런 욕은 예사로 매일 들으셔야 했었고.
그런 힘든 시절을 다 보내셨던 분이건만 자식 잃고 남편은 바람나고 화병으로 돌아가실 만했어. 외할머니의 소문을 그 사시던 동네에 싹 퍼뜨린 이후 외할아버지께선 남은 딸 하나 그냥 없는 셈 치겠다며 길길이 날뛰셨고 엄만 섭섭하면서도 어딘가 후련해 보이는 얼굴로 당신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난 딸 하나 달랑 낳은 거 전혀 안 죄송했어. 성윤이 너를 낳고 나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 한 적이 없었어. 아들이 아니면 뭐 어때? 이렇게 예쁜데. 우리 성윤이 이렇게나 야무진 걸 보면 벌써 효녀야. 열 아들 안 부러운 효녀. 네가 외할아버지 앞에서 내 편 든든하게 들어줘서 사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저도 제가 엄마 딸이라서 좋아요. 정말? 우리 성윤이 말도 예쁘게 잘하지. 이런 딸이 나올 줄 알았으면 둘, 셋을 더 낳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해.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생겨버렸지만 네 동생을 낳고 키우기에도 사실 우리 집이 조금은 버거워. 그래서 너한테 참 많이 미안해. 외동이라서 심심할 때가 많겠지? 아니요, 별로 안 심심해요. 심심할 땐 밖에 나가서 놀면 되니까요. 엄마, 저는요, 언니도 오빠도 동생도 다 필요 없어요. 형제가 많은 친구들이 부러운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확히 외롭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외로운 게 맞는지 헷갈리지만, 아무튼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전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렸고 조금 놀란 눈빛으로 절 빤히 쳐다보시던 엄만 그날 밤에 아버지와 둘이 저에 관해 대화를 나누시는 듯 했어요. 그 다음부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절 데리고서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하셨던 게 말입니다. 저희 집이 돈은 없었어요. 쪼들려서 가계부 위엔 한숨만이 내려앉는 집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며 잘 살아왔던 저희 세 식구답게 별로 돈이 안 드는 장소들을 찾아 종종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놀러 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일부러 만드셨던 거예요. 부모님의 그 노력은 저에게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이 될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됐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어딜 가고 함께 무얼 한다는 게 이렇게나 신이 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그때 전 처음 알았는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신 것은 아니구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시구나. 새삼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할아버지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전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서글피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도 꺼이꺼이 우실 줄 아는 분이라는 것이 내심 놀랍기도 했어요. 아버진 평생에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 젖은 눈으로 얼핏 웃어 보이셨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성윤아, 항상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난 어떻게든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성윤이 네가 잘못되면 그때는 내가 못 산다. 자식 앞세우고 부모가 어떻게 산단 말이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인데. 친할아버지의 영정을 보고 저희 아버지를 보고 또 친척들을 바라본 제가 속으로 조금 무서워졌어요. 전 외동이잖아요. 제가 죽으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께선 저 말고 자식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제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들고 만 생각의 흐름이 당시 저에겐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듯 싶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전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아이가 됐거든요.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가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대다수 아이들의 각오와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나 자신을 마주하며 지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학창시절을 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보낼 수 있었죠. 사실 이건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공부를 대단히 잘하지 못했으니까요. 보통 수준의 대학을 간신히 들어간 것이 제 현실이었어요.
그 정도 대학에선 입학을 만족하는 경우가 반, 불만족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무조건 전자였어요.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곁을 떠나 기숙사 생활과 자취 생활을 이어가며 살게 된 것 자체를 인생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지냈죠. 부모님도 저한테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라는 당부만 하셨지 피 터지게 노력해서 취업을 잘해야 한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위기감을 느껴서 부랴부랴 취업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비교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외동딸이라는 것을 안 친구들이 네가 잘해야겠네. 네가 취업 잘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전부 똑같이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심장이 또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난 정말 바본가? 여태까지 그냥 최대한 걱정 안 하고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건 줄로만 알았어. 내 인생을 앞으로 내가 꾸려가야 하고 부모님의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난 멀리 내다보지 못했을까? 객관적으로 제가 이룬 것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대신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려 댔어요. 그 결과 남들이 들으면 제 수준에 비해 무척이나 잘 들어갔다고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입사를 해낼 수 있었어요.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두 분은 제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힘들었던 옛날 그런 것들 힘듦이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 뿐 제가 사회에서 열심히 잘해서 잘 되는 것을 두 분이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저를 잘 키워낸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두 분을 앞으로 절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고 바보같이 나사 하나씩 풀려서 그저 즐겁게 지낼 줄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회사 생활에 임했어요. 그랬다가 아주 큰 코가 다쳤죠. 스트레스에 면역이 없었던 제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게 날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생리를 할 때도 아닌데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너무 놀라서 애써 시간을 내어 병원에 가봤더니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죠. 병원에 간 김에 이런저런 상담도 받아보고 몸무게도 재어봤더니 제가 알던 숫자보다 무려 8kg이나 적게 나오더군요. 어쩐지 언제부터인가 옷이 헐렁해져서 그게 다 옷감이 늘어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 몸이 해골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 돌아서던 길, 왜 그렇게 서러움이 밀려오던지요. 정신없이 번잡하고 화려한 서울의 한복판은 차량과 사람으로 꽉 차 있었는데 어디 하나 제가 기댈 곳이 없었어요. 저 혼자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방인인 것만 같았죠. 무작정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문득 부모님이 많이 늙으신 게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뵙자마자 막 슬퍼서 울었습니다. 성윤아, 너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응? 대체 무슨 일이야? 절 걱정하시는 두 분의 목소리에 전 되려 눈물이 났었죠. 두 분이 그새 많이 늙은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부모의 시선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유 하나로 이렇게 울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몸도 너무 말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서러워하는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분께 회사에서의 힘든 일들을 다 고해 바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내가 이 자식들을 그냥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대체 사람을 뭘로 알고서 그딴 취급을 해? 신입사원이 자기네들 시다발인 줄 알아? 이런 미친 자식들 다 가만히 안 둬. 당장 찾아가야겠다.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신 엄마도 아니고 대체로 평온하신 아버지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놀란 제가 아버지를 붙잡고 만류에 나섰죠. 그러면서 가슴이 너무 찡해졌고 벅차올랐어요. 대관절 부모의 마음이란 뭘까 싶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오랜만에 들른 집에서 그날 자고 갔는데 엄마하고 나란히 누웠어요. 잠들 때까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죠. 엄마, 저도 자식 낳고 부모가 되면 저도 두 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 조건이 없는 게
자신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떠드는 것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두 분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부모가 되면 달라지는 걸까 싶네요. 성윤아, 부모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건 아니야. 네? 정말요? 정말이지. 네 외할아버지 봐. 엄마가 든 예시에 전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머쓱하게 천장만 바라보던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엄만 제가 언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그게 좋은 거지. 순전히 네 마음이야. 그래요? 그러면 혹시 결혼을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랑 해도 돼요? 아서라,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자도 분명히 세상에 있을 거야. 너 잘 생각하고 결정해. 엄마, 아버지 뭘 보고 결혼하셨어요? 어머나 얘가 네 아버지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거 콕 찍어서 지적하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 알아. 나도 장난이야. 아,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엔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깃들어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확신이 들더라고. 아, 이 사람은 적어도 날 두고 바람을 피우진 않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들었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부모 형제가 사이는 참 좋은 집안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고, 난 그런 게 필요했거든.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신뢰 말이야. 그런 걸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난 바로 그것이면 된 거였지. 엄만 그때 그 말씀은 제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됐죠. 부모님은 당장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것도 아닌데 그거 돈 좀 벌겠다고 하다가 사람 잡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어요. 한 달에 단돈 50만 원을 벌어도 좋으니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지내라고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전 행운이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게 된 것이 아르바이트였어요. 새로운 직장을 잡기엔 부담스러웠기에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서비스 직종에 의외로 적성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역시 직접 해보기 전엔 모르는 법인가 보더라고요. 서비스업이 잘 맞아서 즐겁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예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남들이 보면 기껏 대학 졸업해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약하게 못 견디고 나와서 고졸 학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하고 지낸다고 어쩌면 비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직원으로 일을 한 지 1년을 채웠을 때 약간 고민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치만 제 자신은 만족스러웠기에 스스로의 선택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 일을 계속 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커다란 일을 만들어주고 말았죠. 왜냐고요? 그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은 바로 옆 건물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고요. 점심때 종종 제가 일하는 곳에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안면을 트게 됐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퇴근이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그곳에 들렀습니다. 퇴근길에 항상 지나가다가 이곳을 쳐다봤었는데 한 번도 안 계셨거든요. 점심시간 때만 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에도 계시네요. 상대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서야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말을 건네기란 쉽지 않았죠. 저 또한 그 남자가 별로라고 느껴졌다면 단답으로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대신 웃음을 지으며 한 발 가까이 다가갔죠. 저희 부부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일찍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짠돌이 기질이 있으셔서 당신의 수중에만 재산을 고이고이 가둬두는 경향이 좀 있으셨어요. 시댁이 살아온 그림만 봐도 그랬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일을 다녀본 적이 없으셨어요. 친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 전엔 일을 하신 적이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만나신 이후엔 줄곧 살림만 해오신 분이었죠. 남편이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만 둘이고요. 제 시누이들을 둘 다 이미 시집을 가서 애엄마들이었고요.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는 사랑이 있겠고요. 비혼주의자가 아닌 이상 결혼은 언제가 됐든 할 텐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모로 적당하면 서로 이해관계를 잘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저도 남편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땅땅 결정하는 것에 있어선 서로에 대한 사랑보단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남편의 경우엔 제가 본인의 특정한 기준을 잘 맞춰줄 것 같은 여자라서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특정한 기준이라니 그게 대체 뭐였냐고요? 바로 여자다운 여자였죠. 조신하고 참하게 굴고 내조에 목숨 걸고 남편과 자식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며 남편을 공경하는 여자 말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직업이 나은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나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조건만 보자면 제가 훨씬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본인의 입맛대로 저를 굴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여자여도 필요 없다는 의미였죠. 조강지처로 사는 게 그렇다면 저의 꿈이었냐고요? 그래서 결혼했냐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앞으로 내가 다 할게. 내가 돈 벌어오고 힘든 바깥일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자긴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내조만 열심히 해주면 돼. 난 자기가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전 외동딸을 향해서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당부를 해주시는 부모님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향해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남편의 모습에서 어딘가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쓰디쓴 맛을 봤던 저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고충은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던 남편의 선언도 정말 멋져 보였고요. 이런 남자라면 제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부모님이 저를 염려하실 일도 없을 것 같았죠.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부모님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시는 것에 섭섭해 하시면서도 생각 잘했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웃으며 허락을 해주셨어요. 절 고생 안 시키겠다고 외치던 남편의 모습도 든든해 보였다고 그러셨고요. 시댁 쪽에선 솔직히 절 반긴다는 인상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그저 남자라면 이런 선택쯤은 혼자서 알아서 하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는 반응뿐이셨고요. 손자나 둘, 셋쯤 안겨주면 좋겠구만. 그 외에는 딱히 바라는 것도 없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저게 다였습니다. 전 시아버지께서 외부 활동을 아직 많이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이라 집안의 이모저모엔 큰 관심이 없으신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아까워 죽겠다는 반응을 좀 보이셨죠.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사랑만 주면서 키웠는데 이렇게나 탤런트 뺨찌게 멋지게 다 키워놨는데 설마 내 아들 옆에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를 개벽다기가 붙을 줄이야. 아이고, 이미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다 해놓은 걸 보면 내 아들 대쪽 같은 성격상 절대 모를 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를 어째. 내 억장만 무너지네. 그 한탄을 왜 저의 앞에서 하신 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시거나 말거나 제가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나중엔 좀 민망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어색하게 축하한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막내에다가 아들이랍시고 어렸을 적에 하도 오냐오냐 소리만 듣고 자란 동생인데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을 슬쩍 남기긴 했었네요. 느낌이 딱 시누이들은 딸이랍시고 어렸을 적에 남편보다 못한 대접을 집에서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내내 바깥일을 하셨으니 자식 간에 차별이 있었다면 범인은 당연히 시어머니셨겠고요. 아무튼 어쩌다 보니 얼렁뚱땅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댁 측에서 남편이 장가가면 원래 신혼집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예전부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집 장만도 걱정이 없었을 때까진 너무 행복했어요. 더할 나위 없는 시작이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전 일을 그만뒀습니다. 원래 남편이 더 일찍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제가 후임자도 구해야 하고 매장 상황도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박박 우겨서 그나마 그때까지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저보고 이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고 오후에 자기가 먹을 간식도 정성스레 도시락으로 싸고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저녁밥을 차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각종 청소, 빨래, 이건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게 거슬린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절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혼이었는데 일주일에 6번은 시어머니를 뵈야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도 참았죠. 이 시기도 결국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믿으면서 악착같이 요리를 빨리 배워 나갔네요. 시어머니께선 말수도 많으셔서 온갖 별별 말씀을 다 하셨고 전 묵묵히 그걸 다 들어드리면서 추임새 장단까지 넣어야 했죠. 솔직히 이게 집안일을 배우고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서비스업으로 단련된 전적이 있었기에 망정이었죠. 완전히 감정 노동이었어요. 남편이 돈 잘 버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벌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재산이 있으시니까 그게 믿는 구석이었을 뿐이에요. 전 생활비를 남편한테 타서 썼어요. 문자 알림 보니까 마트에서 결제가 15만 원? 대체 뭘 사느라 그랬어? 당신이 면도기 세트로 사놓으라면서 그리고 소고기 먹고 싶다고 사라 그랬잖아. 아, 맞다. 그랬지? 나 때문에 썼구나. 알겠어. 난 또 괜히 오해할 뻔했네. 오해라뇨? 그럼 그 돈을 혹시 제 몫으로 썼다면 화가 날 뻔했다는 건가요?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돈을 안 버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면서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그 앞에서 또 할 말이 없어졌고요. 이런 마당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항상 결혼복 터졌다. 너처럼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결혼 안 하는 여자는 없다. 이런 소리를 매번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제 속이 부글부글 끓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약을 드셔도 복통이 안 낫는 게 이상해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의 조직이 다른 부위에 잘못 붙어서 커지는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하는 단계가 왔다고요. 큰 수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서울까지 안 가고 여기서 바로 수술해도 되는 거고 입원도 꼴랑 이틀이면 된다던데. 성윤아, 엄마 옆에 내가 딱 붙어 있을 거니까 너 아무 염려 마라. 알았지? 수술 전후로 계속 연락하마. 아무리 그래도 수술인데 전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런 와중에 남편은 자기 아침밥 차리고 도시락 싸고 저녁밥 차려줘야 한다면서 저보고 부모님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찾아뵙자고 하더군요. 회사 다니는 평일엔 똑같은 일상을 누리고 싶다면서 제가 어디 가는 게 싫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남편이 주말에 같이 찾아뵙자고 하니까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죠. 그리고 수술하신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서 50만 원을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시어머니를 뵈러 시댁에 들어갔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았어요. 너 혹시 우리 아들 돈으로 뭔 짓 했니? 네? 뭔 짓이라뇨? 50만 원 빼돌렸다면서. 좀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다 들었다. 아, 그거요. 저희 엄마 내일 수술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50만 원을 턱턱 보내버려? 그게 어디 네 돈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어머님도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셔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너야. 돈 한 푼 안 벌면서 우리 아들 등골이라 빨아먹는 주제에. 저도 화가 나서 외쳤지만 시어머니께서 눈이 돌아간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죠. 홧김에 제 머리를 잡으신 겁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오히려 더 소나기에 힘을 주시면서 제 머리를 빙빙 돌리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제가 어지러워서 바닥에 나뒹굴자 그제서야 절 놔주시며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지. 뭐 하나 똑바로 된 구석도 없고 민폐만 끼치게 생긴 년.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얼음과 불이 동시에 솟아올랐어요. 남편을 향해 차갑게 식은 마음과 시어머니를 향해 뜨겁게 타오른 분노였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은 문제없이 끝났고 전 즉시 남편에게 이혼장을 던졌습니다. 당장 이혼해. 지금까지 네 엄마한테 온갖 나에 대한 나쁜 소리, 험담, 이간질 그런 거 네가 다 해왔었지? 진작 눈치는 채고 있었어. 이 치사하고 비겁한 새끼야. 이렇게 복을 걷어차겠다고? 제정신이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같은 새끼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돈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도 너랑은 안 살고 싶다. 따지고 보면 능력도 없는 주제. 지 아빠 돈만 믿고서 간식 기다리는 개마냥 헥헥거리며 침이나 흘리고 있잖아? 그 재산 언제나 떨어질까 기다리면서 사는 네 꼬라지가 너무 우스워서 같이 못 살겠다. 미쳐 날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충격을 받아 넋까지 나가버렸어요. 혼이 쏙 빠진 채로 이혼 도장을 찍어줬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가만히 둘 생각이었습니다. 옛날에 외할머니께 엄마가 한 방 먹이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온갖 소리를 다 들어주며 지낸 바 있었죠.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가면 갈수록 별별 말씀을 다 해주셨던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취할 조치가 많았어요. 사위들 욕하신 거 제가 시매부들에게 몰래 내용 전달 다 했죠. 그리고 시누이들한텐 제가 요리법을 남겨놓고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던 걸 보냈습니다. 화면엔 냄비가 나오고 있었지만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주절대셨던 게 내용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평소에 난 아들 짝사랑하면서 살란다. 나 짝사랑하는 딸년들은 징그러워. 가끔은 소름 끼쳐. 아직도 왜 날 포기들을 못하니?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누이가 20살 때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걸 보고 배 아파서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그 남자친구에게 사실 큰 시누한텐 다른 남자친구가 둘이나 더 있다고 거짓말을 하셔서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작은 신우는 얼굴은 예쁜데 가슴과 엉덩이가 납작해서 더 능력 있는 남자 못 만나고 꼴랑 그놈하고 결혼을 했다며 혀를 끌끌 차셨던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빨리 다 차지해버리게 시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도 있었고요.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오래된 무리가 있는데 그분들의 욕을 신랄하게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그분들에게 전부 알려드렸고요.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시어머니 그분은 완전히 버림받고 매장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 전 남편 회사의 바로 옆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곳에 찾아가 전 남편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 말을 남겼고 전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그곳을 들릴 때마다 자꾸만 소문이 퍼져갔어요. 전 남편의 평판은 어느새 떨어지게 됐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피했는지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전 남편이 퇴사를 했었더라고요. 그 가족들도 전 시아버지와 전 시누이들 이렇게만 뭉친 모양이었습니다. 꼴사 나온 모자 두 사람이 팽당한 것에 아주 통쾌했어요. 제가 이혼을 한 것에 놀라시기보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화끈하게 복수를 감행한 것에 더욱 놀라셨습니다. 내 딸이 맞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아버지는 놀란 가슴이 진정 안 된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내심 뿌듯해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엄마가 수술을 받고 나셨을 때 병원으로 외할머니가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약과를 한 봉지 사들고 말입니다.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만 네가 이걸 좋아한다고. 엄마는 황당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셨지만 헛기침을 하시며 아버지는 오히려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엄마의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가 외가에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외할아버지께선 망설이셨으나 외할머니께선 가봐야겠다며 일어나셨고요. 외할아버지의 망설임은 미안함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담겨있는 약과를 바라보며 엄만 외할머니를 쫓아내는 대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셨죠. 생각해보면 그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더라. 난 자식도 없으니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이 남기나 할까 싶더구나. 너한테 이제 와서 엄마 소리 듣자는 거 아니야. 대우해달라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뿐이다. 다 늙으셔서 이제 외로우신가 보네요. 외롭지. 맞아. 난 인생을 못나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특히나 더 외로움을 타나 보다. 내가 겨우 이 정도인 거야. 이 사실을 아는데 난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 지옥 가시기 전에 그래도 알아차리셔서 다행이네요. 예, 다음에 혹시나 네가 찾아오면 그땐 문전박대 안 하고 따뜻한 밥이나 차 한 잔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다. 엄마는 고개를 획 돌리셨고 외할머니께선 조용히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잘 안 풀린 건가 싶어서 걱정하시던 아버지의 눈에 엄마의 손이 약과 봉지를 만지작거리는 게 들어왔어요. 그 후로 아버진 가만히 기다리셨고요. 제가 이혼하고 통쾌하게 갚아주기까지 한 다음 그때가 돼서야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외가로 향했습니다. 엄만 가기 싫다며 툴툴대셨지만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 모습에 저와 아버진 서로를 바라보며 몰래 웃었답니다. 지금은 제법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돌아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의 곁엔 어느새 새로운 인연도 찾아왔답니다.